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심화 파트 6 학파별 비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 학파들이 있죠. 뭐 아담 스미스부터 이제 뭐 멜더스, 리카르도, 그리고 뭐 케인즈, 마르크스 등등 있는데, 우리는 주는 이제 고전학파의 주장과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와 케인즈 학파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학파별 비교에서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는데요. 412페이지, 우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ISLM을 가지고 살펴보는 걸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정정책과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이 있죠.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네, 요거와 금융정책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요 어떤 분석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냐면 ISLM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ISLM 모형을 가지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기 1번에 보시면 ISLM 모형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개발됐지만 고전학파 이론에도 ISLM을 한번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 힉스와 한센이 만든 게 ISLM 모형인데 그건 케인즈 학파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지만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케인즈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전학파 니네라면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고전학파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언제나 케인즈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전학파는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 떠올려서 LM이 수평에 가깝죠. IS가 굉장히 가팔라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작단 말이지. 근데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요. 자,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투자가 이자율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 할 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얘는 굉장히 크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투자 함수랑 IS 곡선하고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 곡선은 굉장히 가파른 형태가 되고요. 오케이? 굉장히 완만한 형태가 되고요.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자가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IS 곡선은 굉장히 완만한데 여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에 따른 LM 곡선은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할 때는 가파른 걸 이동시켰을 때 효과가 크다라는 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수한 고전학파인 경우에는요, 거기 보시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가파르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로가 되면, 그러니까 LM 곡선 도출할 때 이렇게 하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있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없어. 얘가 아예 없다면 플러스 빵이야. 아예 없어. 그러면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LM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예, 극단적인 경우지만 공부를 위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에서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잖아. 자,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한 거지. 그러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데, 균형점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로 가요. 이자율만 올라가고요.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완전하게 효과 없다. 이게 바로 구축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총수요 측면에서 쓰면 이렇게 되죠. Y는 C,
여러분, 고전학파는 이 C라는 소비가 바로 이자율에 대한 함수예요. 왜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돼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잖아.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승수 효과로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구축 효과 어떻게 됩니까? 구축 효과. 이거지. 이게 바로 구축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에 여기 나와 있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크기가 정부 지출 증가한 것만큼 승수 효과를 다 상쇄시켜서 국민소득의 증가는 변화가 없다. 요거예요. 그냥 우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한 줄 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완전 구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SAD로 할 때도 총수요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총수요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AD는 그대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불변이야, 불변.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그리게 되면 AS 곡선은 수직의 형태로 돼서 완전고용 국민소득 상황이 되고요. 여기는 총수요 총공급을 나타내려고 해. 총수요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네, 그렇지. MV는 PY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총수요는 이렇게 직각쌍곡선 형태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고전학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ISRM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재정정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융 통화정책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가 금융정책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요걸 볼게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보면 우리 화폐 중립성과 고전적 이분성 생각하시면 아무 효과 없다. 예, 그거 알 겁니다. 예, 그걸 한번 ISRM으로 살펴볼게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원래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AD가 역시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자, 이걸 ISRM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고전학파니까 LM 곡선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서 수직으로 하고요. IS 이렇게 있고요. IS는 좀 완만하게 해야죠. 좀 완만하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좀 IS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S 곡선 수직이고 총수요 곡선, 직각쌍곡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D, AS 뼈대만 쓸게요. LM, I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통화량을 여기 뭐 M0라고 할게. 증가시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렇지, 있지. 그래서 여기 뼈대만 잘 그리게 되면 따로 없으니까 여기 A와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여기는 이자율이고 여기는 국민소득이야. LM이 우측 이동하면서 AD가 우측 이동한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드렸죠. AD가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야. 우리가 ISLM 곡선을 같이 연결할 때는
LM 곡선 이쪽 파트가 LM 곡선이 물가가 변하면 여기는 물가가 고정돼 있으니까 LM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에 보이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가가 올라가잖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물가 상승은 여기 나와 있는 LM 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물가 하락하는 것도 있어. 근데 여기 AD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LM 곡선을 다시 좌측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LM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다시 AD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변하는 건 AD는 곡선 상에서 이동인 거야.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여기 LM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물가는 여기 있는 것처럼 A에서 B 상태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물가가 변해서 나타나는 것은 곡선 상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LM 곡선하고요,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산출량은 불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만 상승하게 되고 실질 변수에 해당하는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 완전 고용 수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물가만 변화시켰고요. 국민소득은 불변이고 물가만 상승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맞습니다. 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것은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나눠져 있다. 그걸 뜻하고요.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되는 것은요. 화폐가 변화하잖아? 그러면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전학파 얘기인데 ISLM을 통해서 고전학파일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 4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재정정책과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아니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먼저 재정정책의 전달 경로 한번 볼게요. 자, 케인즈학파랑 통화주의 같이 비교하게 될 텐데 케인즈학파 생각해 보면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을 좋아하겠지. 자, 정부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승수 효과를 통해서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뭐 조세가 감면되면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민간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제가 요거 쓴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가 소득의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소비가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승수 효과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텍스를 감면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거 거기까지도 아실 거고요. 자, 승수 효과 때문에 기본적인 승수 효과는 1-한계 소비 성향분의 1. 그래서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자, 반면에 통화주의를 할게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통화주의 학파는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뭘 강조합니까? 정부가 역할을 확대하게 되면은 민간 부분을 밀어냅니다. 구축 효과라 하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민간의 투자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잖아. 이게 어떻게 돼? 화폐 수요 측면에서 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SLM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거 뭐 당연히 이건 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자율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G.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생기고 뭐 승수 효과, 그거는 그냥 우선 뺄게요. 여기엔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증가하게 되면 화폐 시장에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화폐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돈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R이 상승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냥 국공채 채권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ISLM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화폐 시장에, LM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켜요.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게 뭐다? 그래요. 구축 효과라고 하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 민간 부분을 위축시킬 거야. 특히 구축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자율 탄력성이 투자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재정 정책의 효과는 크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금융정책에 대해서 케인작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작파는 통화량이 변화하게 되면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하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투자가 증가하니까 위에 나와 있는 CIG 그게 증가해서 총지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자, 그런데 케인작파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중간중간에 경로가 좀 되게 많잖아.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가 길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금융정책은 여러 단계의 이번 전달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달 경로가 잘 작동되지 않고 끊어질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이게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달 경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근데 자, 케인작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해? 아니,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언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LN 곡선이 수평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 함정 이렇게 쓰기도 해요. 투자 함정 아니면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쪼잔하게 이자율 같은 거 가지고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냥 동물적, 야성적 충동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불안해. 뭐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효과가 확실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통화주의 학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통화주의 학파는 아니 말이야.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자율 변화를 거치는 게 아니라 실물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데 그게 뭐 이자율 경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사는 거야. 여러분도 갑자기 돈, 월급 늘어나게 되면 뭐 합리적인 선택 그런 게 있어. 그냥 우선 내구재 같은 것도 이때 사요. 내구재라는 게 이제 듀어러블 해가지고 한번 구입하게 되면 오랫동안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얘기하죠. 가구, 자동차, 냉장고 이런 거요. 자, 그럼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관련해서요. 학파별 비교 정도 간단하게 해봤고요. 뭐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ISLM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게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걸 기본으로 하셔야지 거시경제 변수들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